한국에 구해야 하는 미국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스가 요시히데. 바이든이 집권하고부터 미국은 한국에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카불공항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아직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에 일부 거주하고 있지만 상하관계는 자연스럽게 수평관계가 되었고, 한국에서 미국이 동맹이라는 말이 나오면 미국에서 좋다고 어깨를 으쓱이는 세상입니다. 굵직한 사안들이 국내외에서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올림픽과 코로나와 경제 모두를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친 스가 요시히데가 총리직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림픽도 코로나도 경제도 어느 것 하나 일본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웃나라 한국과 빛의 속도로 비교되었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이며 언제나 우위에 있다는 일본인의 자긍심은 과학적인 데이터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자연스럽게 세계에 퍼져버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 라이벌처럼 국제사회가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시아 하면 일본으로 대표되던 국제적 시선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란 세계적 사건을 한국이 주도하자 국제 외교와 정치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을 주목했으며, 최근엔 한국인도 어리둥절하게 하는 현상이 세계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입법해버린 구글 갑질을 견제하는 법안에 세계 주요 뉴스에서 대서특필했음은 물론, 단지 한국에서 법을 만들었다가 아닌 한국이 이런 법을 만들었으니 세계가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주는 선도국가로서 입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조금 더 말해보겠습니다. 본래는 스가 요시히데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이유와 배경을 많이 다루려 했는데 조금 미루겠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국에서 어떤 법을 만들던 무엇을 하던 국제사회 주요 국가는 그다지 반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굳이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측은하게 바라보는 시선이나 베푸는 듯한 거만한 양해, 미국이나 일본과 다른 의견을 내는 듯하면 강대국에 저항할 강한 의지도 없으면서 국내 정치용 응석이나 앙탈 정도를 보이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반응했습니다. 경제 규모나 군사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나라가 그런 정도의 대접을 당연한 듯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고, 당연하지 않았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군권이란 주권을 내주고도 미국이란 존엄이 훼손될까 염려해 말이 되는 듯해 보이는 모든 고시를 부정하며 최선의 안보라고 정권은 자신을 세뇌하려 했고 국민을 세뇌하려 했습니다. 분명히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인데도 미국이란 존엄이 연관되었다는 이유와 견딜 수 없는 자괴감을 감당할 수 없기에 군권을 주권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군권을 내주면서까지 존엄으로 받들어야 했기에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을 통한 대등한 동맹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떤 동네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국민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엔 최선의 안보이며 한국의 수호자 미국을 붙잡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주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주권인 군권을 못난 정권은 스스로 미국에 던져주었습니다. 주권은 국가의 절대 가치인데 동맹, 북한, 중국, 적화, 빨갱이, 좌파 등 그럴듯한 온갖 이유를 붙여가며 안보를 위해 전자권을 수단화시켜버렸습니다. 안보는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말입니다. 전자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흐름을 다시 잡아 진행하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19년 아베가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부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국의 거센 저항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고 바라보게 했지만 아직 일본에는 안 되지라는 기류가 세계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하며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자신 있게 발설했습니다. 3개월이면 한국은 살려달라 무릎 꿇을 것이다. 이 말은 전 세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국민의 불매운동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며 세계는 3개월을 카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선 나라 망한다며
대통령이 일본으로 건너가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세력이 나타났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에서 주류라 할 수 있는 보수당과 그 추종자는 물론 학계, 산업계 구분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한국이 발표하자 외신은 다급함에 냉정함을 잃은 한국 정부가 외교적 실리까지 잃어버린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한국이 산림녹화 사업을 시작하고 목표 시한을 대내외에 발표했을 때 세계가 반응했던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10월이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변해갔습니다. 한국이 어떤 타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없는데 일본의 관광지와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다른 곳도 아닌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정권을 향한 쓴소리가 일본과 세계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거론되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도 한국 경제를 흔들지 못했다는 것이 거론되면서 일본도 한국 경제를 흔들기 어려우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은 소부장 국산화에 자연스러운 기회를 맞이했다는 기류가 생겼습니다. 10월이 지날 즈음엔 세계에서 한국이 무릎을 꿇을 거라는 기류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트럼프의 G11 구상까지 더해지면서 아시아에는 일본과 대등한 한국이 있으며 세계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한국의 파급력이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변방 국가에서 주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 평온할 때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자연스럽게 세계는 우려하는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1개월 보름 만에 한국은 코로나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한국을 보니 코로나가 별거 아닌 듯 생각했지만 주류라 여겼던 모든 나라에서는 곡소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범유행에서 세계 질서를 이끌었고 K-방역은 찬사를 받으며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따라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표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을 받으며 시작한 문재인 정권은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힘든 줄 모르고 모든 걸 극복해버리는 국민과 함께 평창올림픽과 남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 범유행 상황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4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위상은 극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일본은 처참했습니다. 아베는 배 아프다며 제 놈이 싸놓은 똥을 놓아둔 채 총리직을 버리고 떠났으며 놀랍게도 스가 요시히데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범유행에서 나타난 한일 양국에 대응해서 코로나 범유행에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간 한국과 이상한 나라 취급을 받은 일본은 너무 달랐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와 G7 회담, 미중 무역 갈등 사이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외교 역량 차이는 물론 경제에서까지 극명하게 비교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구출 작전과 동맹,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국회를 통과했죠. 최근의 구글 갑질 방지 법안에 세계가 환호하면서 과연 한국이 한국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기간에 가장 어려웠던 일을 꼽으라면 일본이 가장 잘하고 집념을 보이는 그것.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사이를 집요하게 이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두 쓰디쓴 패배의 잔을 일본은 마셨습니다. 미국에 몰빵해버린 일본의 실책으로 중국은 한국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미국은 대외의 모든 정책에서 한국을 가장 먼저 협력할 나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민도가 다르다는 일본이란 나라에서 스가 요시히데는 총리직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지지 기반이 너무 취약한 보통 가문 출신 정치인이라는 것이 그의 정치적 꿈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본에서 국민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었지만 자민당을 움직이는 주요 세력은 스가 요시히데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이 집권하고 미일 2+2 장관회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중국과 대척점에 앞장서는 실수를 범했어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최악의 회담이라는 평가를 받았어도 올림픽 때문에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했어도 주요 선진국들 중에 경제 지표가 가장 나빴어도 취임 이후 열린 모든 선거에서 전패했어도 한국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답보 상태로 흘러갔어도 스가 요시히데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주류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류 정치 세력과 불편함이
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조금씩 보이더니 올림픽이 끝나자 이상기류가 생겼습니다. 주류 측에서 스가 요시히데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정치 세력도 없고 코로나와 경제, 코로나와 올림픽으로 지지율 바닥인 스가 요시히데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자기 정치를 하고 싶어 했고 자민당의 권력 구도라 할 수 있는 여러 간사장 직책과 회장 직책에서 변화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각의 인물들을 스가 요시히데가 구상하는 대로 교체하고 싶어 했습니다. 변화시키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가 어둡다고 스가 요시히데는 판단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늙어버린 정치 집단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스가 요시히데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 거기까지였습니다. 실천은 스가 요시히데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권력 구도 개편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국민이 직접 뽑는 한국과 달리 집권당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일본에서 계파의 이익을 조율할 수 없는 스가 요시히데는 토사구팽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와 올림픽에서 쌓인 국민의 불만을 스가 요시히데가 모두 떠안으며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치사에서 가장 무능했던 총리로 국민에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 총리가 되든 변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웃 나라를 존중하는 일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